안녕하세요. TV일바라다의 김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교옥입니다. 최근 방송에서 출연자들이 스튜디오에 모여 건강 관련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중장년의 출연자가 자신의 건강 문제를 얘기하고 전문가가 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것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정 성분의 효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해당 성분을 섭취함으로써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건강 정보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자체로만 보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시청하다가 채널을 바꿔보면 방금 방송에서 소개되었던 그 성분으로 만들어진 건강 보조 제품을 판매하는 홈쇼핑 채널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건강보조 제품 생산업체의 프로그램 제작 협찬으로 만들어진 건강 관련 교양 프로그램들입니다. 업체가 자신들의 제품에 함유된 주요 성분의 효능 홍보를 방송사에 의뢰하고 그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시간에 맞춰서 이 홈쇼핑 채널에서 판매를 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년 전 유튜브 뒷광고 논란이 뜨거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일부 유튜버가 제품 생산업체의 협찬을 받아 콘텐츠에서 제품을 노출하면서 해당 업체로부터 홍보 의뢰를 받았다는 사실을 숨겨 논란이 되었던 건데요. 언론에서도 이러한 뒷광고 논란을 크게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방송사의 노골적인 프로그램 제작 협찬은 어째서 뒷광고 논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일까요? 프로그램 제작 협찬 규제도 표시광고법 수준에 맞게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TV를 말하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대학교 강상현 교수입니다. 오늘은 아주 단순하지만 저널리즘을 관통하는 단어 하나를 꺼내볼까 합니다. 바로 질문입니다. 기자가 하는 일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본질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질문을 멈추는 순간 언론도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합니다. 하지만 그 뉴스가 정말 저널리즘이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건 기자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왜 그런가? 진짜 그런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고 묻는 순간입니다. 기자는 세상에 묻고 권력에 묻고 시민을 대신해서 묻습니다. 질문은 저널리즘의 시작입니다. 질문 없는 보도는 곧 받아쓰기이고 질문이 있는 보도는 비판이자 탐사이고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회 지도층이 발표하는 자료나 브리핑을 뉴스로 접하죠. 그런데 기자가 거기서 묻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한 보도 프로그램에서는 검찰 출입 기자단이 기자회견에서 한마디의 질문도 하지 않은 채 자료를 받아 적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기자단 보도가 검찰의 입장을 여과 없이 전달하는 구조가 된 것이죠. 질문을 포기한 기자는 감시자가 아니라 대변인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은 단순한 취재 도구가 아니라 권력과 부조리를 감시하는 윤리적 무기입니다. 기자는 공인은 아니지만 공공의 대리인입니다. 시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묻고 시민이 불안해하는 것을 대신 따져야 하고 시민이 분노하는 지점을 대신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던지는 질문에는 공공성, 책임감, 윤리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질문은 정보를 끌어내는 기술을 넘어서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원동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참 많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뉴스를 보면서 과연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를 곰곰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뉴스를 통해서 나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던진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지역화폐 쓸 곳 없다 전 국민 지원금은 그림의 떡 보도에서 최악의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이 지급되는 상황에서 지역화폐 지원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역화폐가 윤석열 정부 시절에 만든 지역화폐 지침에 따라 매출액 기준에 묶인 사업장에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유통시설이 없는 농촌 지역에서는 도심으로 나가야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모순적인 구조를 지적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하는 질문을 농촌 지역 주민들을 대신해서 던졌던 보도였다고 봅니다. 같은 날 선거 때마다 수십억 원 한 번 쓰고 버리는 기표대 보도에서는 매년 되풀이되는 세금 낭비를 지적합니다. 비밀 투표를 위한 기표대와 가림막이 한 번 사용되고 폐기 처분되는 일이 매번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지방선거, 총선, 대선 등 선거 때마다 많게는 40억 원이 넘는 비용을 어떻게 하면 아낄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동안 간과해왔던 사안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더 나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질문을 던진 보도였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꼭 해야 하는 질문에 소극적인 보도 또한 있었습니다. 지난 6월 2일 한계에 다다른 인력난 충북대 병원 진료 파행 반복 보도에서 충북대 병원의 의료진 부족 문제에 대해 다룹니다. 성인 응급진료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응급실 인력에 공백이 생기는 등 진료 파행이 반복됨을 알립니다. 의정 갈등 이후에 의료진의 줄 사직, 전공의 파업 등 다양한 요인이 악재로 작용해서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아무리 몸값을 높게 불러도 지역에서는 의사를 구할 수 없고 수도권 쏠림 현상은 계속되고 있어서 의료 붕괴라는 연쇄 도민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바라보면서 왜 의사들에게 질문하지 않는지, 왜 정부에 질문하지 않는지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문제의 원인이자 해결의 주체가 되는 당사자들에게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질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또 하나의 무거운 질문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사건은 충북 동주회라는 이름의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본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작년 1월 20일 본 방송에서 2023년 12월 4일 보도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사건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방송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에 관한 짧은 보도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19일 방송에서는 지난 3월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서 국가보안법의 어떤 항목을 위반했는지, 법의 조항과 형량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에서 감형된 이유 등을 더 자세히 보도했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6월 12일 간첩활동 혐의 충북 동주회 조직원 징역 5년으로 감형 보도에서 항소심 감형 소식을 전합니다. 범죄단체 조직죄가 무죄로 판단돼서 충북 동주회 소속 박모 씨에게 징역 14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그리고 위원장 손 씨 등 3명은 1심에서 1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서 5년으로 감형받게 됩니다. 작년부터 3차례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앞에서 제기됐던 궁금증인 정확한 죄의 내용과 형량, 그리고 감형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기자의 정확한 질문과 알기 쉬운 설명이 없었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끝으로 기자의 질문은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지난 6월에는 청주시장과 도지사의 민선 8기로서 지난 3년간의 성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6월 24일 청주시장의 성과를 소개하는 투자유치 꿀잼 도시 성과, 재선 도전은 아직 보도와 6월 30일 도지사의 성과를 소개하는 정책 기반 구축 김영환 지사 3년,
신뢰회복, 과제남아의 두 가지 보도에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당사자 스스로의 자평에 초점이 맞춰진 면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사업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 또는 정치 성향과 일탈에 초점을 맞춘 면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시장의 성과로 자평되는 도시경쟁력 1위, 무역수지 1위, 고용률 전국 2위라는 청주시장의 자평에 이어서 투자, 예산, 고용, 출산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성과를 달성했다는 도지사의 자평이 최악의 경제 상황에 직면한 많은 시민들에게 혹시 박탈감을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평의 전달을 넘어서 권력을 가진 그들에게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질문을 더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과는 다른 많은 변화가 목격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는 단순한 기자회견을 넘어서 기자가 하는 질문의 본래 의미와 가치를 되살린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종종 권력자 앞에서 질문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질문에 그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간담회는 달랐습니다. 형식 자체가 기자가 묻고 대통령이 답한다라는 구조였고, 대통령은 그 질문을 통해서 국민에게 자신의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역 매체 기자들의 질문 또한 눈에 띄어서 전체 15개의 질문 중에서 외신 2개를 제외하면 13개의 질문 중에서 4개의 질문을 지역 매체가 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행사의 가장 큰 의미는 질문이 민주주의의 도구임을 다시 확인시켜준 데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 대한 불신이 큽니다. 그 중심에는 묻지 않는 언론이 있습니다. 질문은 뉴스의 시작이자 저널리즘의 존재 이유이면서 민주주의의 첫걸음입니다. 새로운 정권을 계기로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서 질문이라는 화두를 우리 모두에게 던져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이 질문에 바로 네라고 대답하실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은 고개를 갸웃하시거나 싫지는 않지만 즐겁지도 않아 라고 대답하실 분들이 많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 모두 사실은 공부를 꽤 자주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아하는 드라마의 결말을 검색하고 여행지의 맛집을 찾아보고 아이돌의 성장 과정을 영상으로 정리해보는 일들, 이런 것도 다 공부입니다.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인데요. 이때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몰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부라는 단어가 시험, 입시와 연결되는 순간 그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고 맙니다. 공부가 갑자기 고통이 되고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야 하는 의무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이건 비단 학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무언가를 배운다는 말에는 종종 부담과 두려움이 따라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공부를 고통으로 여기게 되었을까요? 아이들이 책상에 앉는 순간 한숨을 쉬고 어른들도 진작에 공부 좀 더 해둘 걸 하며 후회 섞인 말을 하죠. 그렇게 공부는 즐거움이 아니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공부는 정말 이렇게 괴로운 일일까요? 혹시 우리가 즐겁게 공부하는 법을 미처 배우지 못했던 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일 것 같은데요. 사실 공부라는 건 원래 즐거운 일입니다. 무언가에 호기심을 느끼고 스스로 찾아보게 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든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밤새 자료를 찾아보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친구에게 열심히 설명하게 되는 그 순간, 그게 바로 공부의 본질입니다. 지식이 쌓이는 게 기쁘고 새로운 걸 알게 되는 설렘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한국 사회에서 공부라는 말은 입시, 성적, 경쟁이라는 단어들과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에서는 한국의 입시를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으로 선정했다는데요. 그 때문에 한국 학생들의 입시 스트레스 역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아이들은 공부를 두려워하게 되고 어른들도 배움 그 자체보다는 성과에만 초점을 맞추게 됐습니다. 더욱이 현재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라는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지식을 빠르게 정리하고 문제를 정확히 해결해주는 도구인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계산과 암기를 잘하고 정답을 잘 도출하는 능력만으로는 인간의 경쟁력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시대가 온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과거처럼 주입식으로 지식을 외우고 정답을 맞히는 공부 방식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갈 준비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직시한다면 우리가 공부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인식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므로 AI 시대에 필요한 공부는 무엇을 아는가 보다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상상하고 관찰하고 나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 다시 말해 호기심과 질문, 그리고 깊이 있는 대화와 성찰이야말로 AI가 따라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역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은 지식 축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가능하게 만드는 환경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어쩌면 인공지능 시대는 비로소 공부가 우리 삶 속에서 다시 즐거움이라는 본래의 자리를 찾아주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6월 19일에 방송된 보물지도에서는 옥스퍼드 대학의 조지은 교수가 선장으로 등장해 AI 시대에 공부가 즐거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에 따뜻하고 유쾌한 시선으로 접근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공부가 시험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타인과 세상을 연결하는 기쁨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공부는 대화에서 시작된다는 이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질문하고 부모가 경청하고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공부의 시작이라는 건데요. 이런 행위야말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곧 성장을 돕는 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진짜 교육이다라는 말처럼 공부는 지식을 전달하는 가르침보다 스스로 깨닫고 알아가는 발견에 더 가깝습니다. 주입이 아니라 호기심에서 출발할 때 공부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이런 공부는 아이들에게 두려움이 아닌 즐거움을 주고 경쟁이 아닌 타인과의 공감, 통제가 아닌 자율, 강요가 아닌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교육으로 이어집니다. 조지은 교수가 강조하는 즐거운 공부의 본질이 지식의 암기나 정보의 습득이 아니라 공감과 대화를 통한 인간적 성장에 있음을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감정을 이해하고 눈을 맞추고 기다려주면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AI가 제공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경험입니다. 따라서 공부가 진정한 기쁨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지식을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려는 대화의 태도입니다. AI와의 대화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됩니다. 이런 일방적 소통에 익숙해질수록 타인과의 소통 능력은 오히려 퇴보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술 진보의 탓이라기보다 대화하지 않는 공부가 만들어낼 미래 교육의 최대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미래 교육의 중요한 방법론이 될 텐데요. 그것은 바로 참여형 교육입니다. 내가 직접 관찰하고 함께 질문하고 감정을 나누며 배우는 방식은 교과서에서 배운 단기 기억이 아닌
장기 기억으로 남기 때문에 정보 이상의 의미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 역시 비판이 아닌 수용, 통제가 아닌 신뢰의 태도로 아이를 마주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는 더 이상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 탐색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공부가 실현될 때 비로소 공부는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여정이 되고 그 본래의 의미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더욱이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인간을 위한 교육입니다. 정보를 더 많이 아는 것보다 서로 더 깊이 대화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 더 똑똑한 기계를 갖는 것보다 더 따뜻한 관계를 맺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공부는 기술이 아닌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지식을 전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지만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마음을 보듬는 공감의 능력은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시대일수록 인간 사이의 관계와 소통이야말로 아이들의 정서적 건강과 사회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요즘 아이들의 70% 이상이 친구를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결과는 아이들이 인간관계에 미숙할 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공감의 부재로 인해 반복되는 좌절을 겪는 현실은 곧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의미 있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관계적 결핍과 공감의 약화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는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성의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더욱 강조해야 할 교육은 바로 인간다움, 그리고 타인과의 소통과 공감 능력입니다. 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이 되었음을 이 현실이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지은 교수는 호기심과 질문, 상상력의 힘을 믿으면서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교육의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공부란 시험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 속에서 피어나는 경험으로 바라봐야 할 것을 요청한 것인데요. 이런 공부는 교과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던지는 엉뚱한 질문에 따뜻하게 웃어주고 함께 걷다가 발견한 작은 풀잎 하나에도 감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이런 공부는 지식을 채우는 공부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과 자연을 이해하는 동시에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즐거운 공부를 함께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시청자 미디어센터 시민비평단 박경진입니다. 오늘은 지난 5월 16일 CJB 청주방송 모닝와이드에서 방영된 꽃처럼 설레봄 편을 비평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꽃처럼 설레봄이라는 제목을 보고 저는 봄꽃의 아름다움을 감성적으로 풀어낸 기획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방송은 꽃의 감성보다는 봄꽃을 주제로 한 장소와 체험을 소개하며 그 즐거움을 실용적으로 전달하는 정보 중심의 구성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계절성과 실용성을 결합한 기획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방송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느껴졌던 부분은 주제의 일관성이 뚜렷했다는 점입니다. 도시농업 페스티벌을 위한 유채꽃밭, 자이언트 플라워 체험, 꽃차 만들기 등 모든 코너가 꽃이라는 중심 소재를 공유하고 있었으며 꽃으로 시작해서 꽃으로 마무리한다는 제작진의 설명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명확한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주제 연결과 코너 간 유기적인 구성은 기획력 측면에서도 높이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영상 분위기 역시 현장감 있게 전달되며 시청자의 몰입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먼저 유채꽃밭 인터뷰 장면에서는 비 오는 날 촬영으로 인해 빗소리가 음성을 덮는 문제가 발생했고 자막 역시 이를 충분히 보완하지 못해 시청자가 내용을 따라가기에 다소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화 형식의 인터뷰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자 구분이 없는 단일 자막 처리는 정보 전달력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런 부분은 후반 작업에서 음향 정리와 자막 구성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도시농업 페스티벌을 다룬 장면에서는 행사 정보가 구체적으로 안내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장소, 일정, 참여 방법 등 기본적인 정보가 생략되어 참여를 고려하는 시청자에게 도움이 되기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정보 전달이 핵심인 만큼 명확한 정보 제시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자세한 설명이 추가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 구성에 설명이 부족했던 점도 아쉬웠습니다. 여러 장소와 체험을 이어서 소개하는 방식은 좋았지만 방송 초반에 꽃을 주제로 어떠한 명소들을 둘러볼지 간단한 맥락 설명이 있었다면 시청자가 방송의 전개를 더욱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오프닝 나레이션 또는 자막을 활용한 간단한 소개로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 방송은 봄꽃을 주제로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체험 기회를 안내하려는 의도가 잘 드러난 기획이었습니다. 또한 주제 일관성과 현장감 있는 구성의 흐름, 지역성과 봄꽃의 조화도 좋았습니다. 다만 음향 처리와 장막 편집, 그리고 정보 전달 방식 등 일부 완성도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역성과 계절감이 살아있는 기획이 지속되길 바라며 시청자의 관점에서 정보 전달과 표현 방식을 조금 더 세심하게 다듬는다면 더 높은 완성도의 방송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때이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방송사는 재난 방송을 송출해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 등을 전파하는 데 애쓰고 있습니다. 알람과 함께 송출되는 재난 문자와 재난 방송이 번거롭고 시끄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해당 권역의 재난 상황을 전달하는 내용인 만큼 알람이 울리면 반드시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7월 TV를 말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8월 세 번째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